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2월 8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채슬리 자문단 여러분들의 댓글 통해서 저도 참 많이 배웁니다. 어제 토마토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과일과 채소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분류 방법은 나무에서 자라면 과일이고 줄기에서 자라면 채소. 채소의 식용 부위에 따라서는 또 엽채소, 인경채소, 화채류, 근채류는 이제 뿌리채소네요. 그리고 과채류, 열매채소, 잡류로 구분한다고 돼 있고요. 과채류는 식용으로 하는 채소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 가지, 수박, 토마토 등이 있다고 합니다. 수박도 채소의 과채류 이렇게 들어가네요. 가지, 토마토. 자, 토마토의 법정 분쟁. 제가 어설프게 어제 기억을 되새겨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893년이었었네요. 미국 뉴욕은 수입 채소에다가는 10%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이 업자들이 과일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토마토는 과일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대법원은 식물학적으로 보면 토마토는 덩굴 식물의 식물학적으로 보면 토마토는 덩굴 식물의 열매이므로 과일이다. 그러나 토마토는 후식으로 식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요리의 중요한 재료로 들어간므로 채소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토마토가 채소인지 과일인지 결정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농업진흥청의 블로그 농다락에서 이렇게 참조를 해서 따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뭐든지 좀 정확하게 알면 좋죠, 그죠? 그리고 또 비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 먹는 게 제일 좋다라고 누가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만은 질병이라고 하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천히 꼭꼭 오래 씹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똑같은 비빔밥을 먹어도 다른 분들이 한 15분 만에 드시면 저는 거의 30분에서 한 40분 걸리는데 참 천천히 먹어서 좋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좀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항상 코가 막혀 있다 보니까 입으로 숨도 쉬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음식도 씹어야 되고 그래서 식사가 또 느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가지고요. 식사를 잘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격 자체도 좀 느긋해 가지고요. 성격이 굉장히 느긋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세이기제는 집이 무너져도 집 무너지네요. 뭐 이럴 애라고 어릴 때 누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날 정도로 느긋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저는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살아남아야 되죠. 함부로 뭐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늘 약간만 내가 교만해지고 졸면 죽는다는 얘기처럼 약간만 긴장을 풀어도 이 주식시장은 거대한 자연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신문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고 시세를 보면서 또 세상의 변화가 뭐다라고 시장이 얘기해 주는 거를 또 좀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요. 오늘은 전부 다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첫 번째 기사는 이자는 뛰고 집값은 뚝 가구당 자산이 처음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 우리나라 가구당 자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구당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좀 봐야 주식을 사는 사람도 일단은 기관 외국인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꽤 우리나라에는 높기 때문에 가구당 순자산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가구당 자산이 처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산하면 회계로 배우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자산에는 내 자기 자본, 나의 내 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랑 내 자기 자본이 합쳐져서 자산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자산이 처음 줄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는 가구당 순자산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인 신모 씨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듯 2021년 말 막차를 탔다. 대출 3억 원을 끌어다 서울 서울대 문구의 한 아파트를 12억 5천만 원에 샀는데 2년 지난 지금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으로 떨어졌다. 네, 21년도에는 그때 주식을 다 팔아서 저희가 21년 5월 달에는 주식을 그때 뭐 비싸고 지금 여기서는 사면 못 먹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쭉 드리면서 5월 달에는 저희는 주식을 일단 다 정리하고 쉽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희 고객분 중에서 집을 못 사셨던 분이 그렇게 좀 애간장을 태운다. 예, 계속 그때 당시에 집이 없는 분들의 그 말 그대로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러면서 굳이 그때 결국은 집을 사셨어요. 네. 가격도 그때 당시에 여의도에 있는 이쪽에 있는 집인데 16억 7천인가 뭐 얼마에 사셨던 걸 기억을 하는데 좀 그렇게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어떤 자산이든 남들이 저 자산으로 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아. 그게 바로 포모 현상이잖아요. 예. Fear of missing out. 나만 지금 소외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가 보면 항상 그때가 꼭지입니다.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집을 사셨네요. 이분도. 자, 2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으로 떨어졌는데 소득은 늘었지만 대출 금리가 더 뛰었고요.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네요. 신시는 안 오른 물가가 없는데 아파트 값만 떨어졌다면서 씀씀이를 줄여서 버티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산은 줄었는데 대출 이자가 폭등을 해서 살림살이에 그늘을 드리웠고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요약한 결과인데요. 여기 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2012, 13, 14, 15부터 이렇게 쭉 해서 23년까지 2012년도에 가구 자산이 3억 2,324만 원이었었고요. 그때도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이 이것밖에 안 되나. 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3억 하다가 지금은 23년도에 5억 2,700으로 2018년도에 4억 2천만 원이 된 이후에 21년도에 5억 2천만 원이 됐고 22년도에 5억 4,700이 됐다가 올해 들어와서 소폭 줄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왜 이렇게 가구 자산이 3억 8천에서 5억 2천까지 점프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집값이 올랐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3월 말 기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게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입니다. 평균 자산이 5억 2,727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요게 1년 전보다 3.7%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듯이 계속 늘어나기만 했는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거라고 합니다. 조사 기간 중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을 했네요. 자, 또 밑에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가구의 경제 상황인데요. 지금 금융자산, 실물자산 했을 때 금융자산은 얼마인가? 1억 2,587만 원이 되고요. 실물자산은 4억 14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우리는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죠? 지금 딱 5억 2,700에서 20%를 하면 딱 1억 한 400만 원 되니까 우리나라 금융자산의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조금 넘는다면 보면 되고요. 그죠? 실물자산이 이게 뭐 부동산 같은 건데 그 비중이 거의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점심을 이 업계 분들하고 선후배 분들하고 먹으면서 요 얘기가 잠시 나왔는데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퇴직연금 계좌 뭐 401k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주식에 대한 비중이 거의 뭐 60% 가까이 되다 보니까 페드가 됐든 미국 정부가 됐든 주가가 빠지는 걸 원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가가 많이 급락하면 페드가 나서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페드 푸시라는 말이 있었고 그죠. 반면에 작년에는 물가를 잡겠다고 페드가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억누르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은 페드는 주식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기관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페드나 미국 정부는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면 항상 들어와서 증시를 들어올려야 미국 개인들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이 60%가 급락을 하게 되면 미국의 GDP는 소비가 그죠? 개인 소비가 7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이 금융자산이 큰데 주식 가격이 급락을 하면 소위 말해서 웰스 이펙트가 반대로 나타나면서 개인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개인 소비가 줄면 GDP 성장이 꺾이게 되고 GDP 성장이 꺾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이게 파급 효과를 주는데요. 저 나라 성장이 안 좋네, 역성장이 나네. 그러면 저 나라에서 돈을 빼야 되나? 저 나라의 통화를 팔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거에 대한 의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까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그 달러를 찍어내는 페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개인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게끔 주식시장을 받드는 역할을 한다. 요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딥이 왔을 때 살 수가 있습니다. Buy on dips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딥이 왔을 때 사야 되는데 대부분은 딥이 왔을 때 밑에서 팝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게 저희 회사 고객분 중에 미국 주식에다가만 투자를 하는 좀 큰 고객분이 계셨는데 12월 중순쯤에 마이너스 한 5% 수준에서 돈을 빼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올해 저희가 미국 주식을 운용하는 계좌에서는 수익률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마 저희가 업계 최고 탑을 기록했던 회사보다도 거기보다도 한 1.5배 더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 좋은 성과가 났는데 그
마지막 그 딥을 미국 자산은 제가 그 우리가 스파이라든지 S&P 500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글로벌하게 이 핵심 우량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핵심 우량 자산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지면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미국은 개인들의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우리는 부동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또 급락하는 걸 또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좀 더 쭉 읽어보면요. 가구의 부채가 나오네요. 부채가 9,186만 원이네요. 예, 요 부채를 알아야 순자산이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순자산은 2023년 기준으로 4억 3,540만 원입니다. 순자산도 22년도에는 4억 5,600만 원이었는데 순자산도 4.5% 정도 줄었네요. 자, 그러면 가구 자산이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7% 줄었는데 순자산이 전체 자산보다 감소율이 더 높았으니까 그렇다면 부채가 늘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부채가 9,186만 원은 작년 대비해서도 0.2%나 늘어났네요. 자, 그러면 이 부채에는 두 가지 부채가 지금 요 밑에 나오는데요. 금융부채가 6,694만 원. 네, 뭐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요 위에 나왔던 신시 그 부분처럼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뭐 다 포함해서 네, 금융부채가 6,694만 원으로 오히려 약간 줄었네요. 금융부채 마이너스 1.6% 줄었는데 임대보증금이 플러스 5.3%나 높아졌네요. 임대보증금 2,492만 원. 자, 여기서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잡히려면 이거는 전세금을 받은 사람이 그 전세금을 내줘야 되니까 그죠? 뭐 상가나 이런 데도 보면 보증금을 받은 건물주가 상가의 주인이 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부채로 잡혀서 임대보증금이 2,492만 원인데 플러스 5.3%라는 말은 전세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증금을 올렸네요. 작년보다는. 예,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구의 소득이 나오는데 소득은 6,762만 원으로 소득은 4.5% 늘었네요. 네. 근로소득이 6.4% 늘었고요. 사업소득은 4%, 재산소득은 2.5%, 그리고 공적 이전소득 마이너스 4.8, 사적 이전소득 플러스 2.7%. 이렇게 되면서 근로소득 역시 6.4% 정도 오르면서 전체 소득이 플러스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 재산소득에서는 플러스 2.5%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 채권은 가격이 여전히 떨어져 있고 주식은 좀 올라갔고 뭐 이런 거 합쳐서 재산소득은 2.5% 정도 그렇게 올랐네요. 여기 아마 재산소득에 집값도 아마 들어가 있겠죠. 아, 잠깐만. 재산소득이니까 안 들어갔겠네요. 네. 그리고 집값 같은 거는 그냥 자산의 가격에 이제 들어갔을 거고, 그죠? 밑에 가구의 비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소비가 아닌 지출입니다. 네. 비소비 지출이 1,280만 원으로 플러스 8.1%. 꽤 많이 올라갔네요. 자, 여기 보시면 세금이 416만 원으로 플러스 4.1%이고요. 그리고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이거 내야 되니까 433만 원 8.2%나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처분 소득에서 실질적으로 요걸 다 제하고 남는 돈이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인데 이 비소비 지출을 이제 좀 다 빼야 되죠. 그 다음에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영리 단체 이전 지출,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이자 비용이 247만 원으로 플러스 18.3%나 올랐네요. 이자 비용이 많이 올랐군요.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는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가구당 얼마 정도 쓸 돈이 있는데라는 부분에서 2022년대에는 5,285만 원인데 올해는 5,482만 원으로 3.7% 그나마 플러스가 났네요. 비소비 지출이 8%나 올랐는데 소비는 비소비 지출은 1,280만 원이고 소득은 6,762만 원이다 보니까 증가율에 있어서는 비소비 지출이 가구 소득의 증가율보다는 높지만 비소비 지출은 8% 올랐고 소득은 4.5% 올랐지만 그 베이스가 소득은 6,700만 원이고 비소비 지출은 1,280만 원이라서 이 처분 가능 소득이 플러스가 났네요. 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연령별로는 50대와 40대인 가구에서 소득 1억 원 이상이 각각 30.5%와 27.9%로 비중이 가장 컸고요. 빈부격차는 다소 완화가 됐는데 지난해 진위 계수는 0.324로 전년 대비해서 0.005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진위 계수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매기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지난해 0.324네요. 소득 5분위 배율도 5.76배로 전년 대비해서 0.07배 포인트 내렸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순자산은 가구당입니다. 이게 가구당. 이게 인당 한 4억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가구당 4억 3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퇴직하고 나면 이 순자산이 너무 규모가 작아서 퇴직을 60세에 하셨다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83세니까 23년 동안을 이 4억 3,500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국민연금에서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나온다고 보면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1,200만 원에 돈을 받으려면 은행에다가 얼마를 우리가 넣어놔야 됩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금 금리가 한 1.2%밖에 안 됐을 때는 1,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0억을 넣어놔야 되는 거죠. 10억을 넣어놔야 1년에 1,200을 받는데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1.2가 아니라 2.4%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뭐 금리가 또 떨어질 거니까요. 그죠? 이 계산을 제가 왜 하냐면 1,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자가 1.2%면 국민연금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10억을 갖고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4억 3,500만 원이 순자산인데 여기에 아버지 100만 원, 만약에 어머니 100만 원 이러면 1년에 2,4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내가 20억을 은행에 넣어놓고 금리를 그 이자를 계속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주식시장이 한참 핫할 때 나가서 전업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을 때마다 보통 이제 20, 40대까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연봉이 만약에 4천만 원이다. 그때 4천만 원이면 1년에 2%라고 했을 때
이자가 2%라고 하면 4천만 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20억 정도, 20억 정도를 은행에 넣어놔야 1년에 2% 이자면 4천만 원을 받게 되니까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월급이 은행에다가 20억을 넣어놓은 거나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절대 회사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주식 투자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그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족산 맨발길에 180억을 썼다. 잡놈 소주 회장님의 광기 호모 트래커스라고 돼 있는데 종래 회장이 권하는 에코힐링. 예전에도 신문에서 한번 뵌 것 같습니다. 호모 트래커스. 저는 잡놈으로 살았어요. 경남 함안 들판의 무학의 부모 및 막내로. 이게 무학 소주 할 때 그 무학이 아니라 학력이 없는 부모님이 뜻인가 봅니다. 무학의 부모 및 막내로 자라나서 고학으로 대학을 다니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벨소리 회사를 창업하고 소주 회사를 인수해서 회장님이 되고 전국 최초로 맨발길에 황토를 깐다고 180억 원을 땅에 뿌렸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 통큰 씀씀이만큼 호쾌한 웃음소리, 60대 중반, 이젠 유튜브 세상을 밟아줄 기세입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모자도 쓰시고 되게 멋쟁이시다, 그죠? 청바지에 맨발로 스트레칭, 저 정도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운동을 꾸준히 하셨네요, 보니까. 선양 소주를 제조하는 맥키스 컴퍼니의 종래 회장님이시군요. 대전 개족산 황토길에서 만난 그는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인이다라고 하십니다. 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주식을 좀 치열하게 하고 항상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내가 왜 이런 치열하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금요일 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저보다 위에 계신 60대 중반, 70대, 80대 좀 성공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가,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롤 모델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대 중반이시네요. 자, 저는 잡놈으로 살았어요. 야, 누가 잡놈 이러면 되게 막 우리는 화를 내는데 스스로 잡놈으로 살았다고 하십니다. 자, 잡놈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융합형 인간이죠. 그러네요. 잡놈. 잡다한 거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인데 그걸 좀 세련되게 얘기하면 융합형 인간이네요. 20대에 대기업 다니다가 30대에 700-5425 벨소리 회사 창업하고 40대에는 소주 회사 인수해서 소주 만들어 팔고 20년간 마라톤에 미쳐 달리고 마라톤 하셨군요. 60대 중반이 지금은 개족산 황토길 작업 반장을 하고 있죠. 저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은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죠. 한 번 사는 인생 나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 오버 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야, 참 중요한 말씀이시다. 그죠? 아까 그 fear of missing out, 포모 현상을 말씀드렸던 게 그 포모가 뭡니까? 남들 다 가는데 나도 그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어야지. 그 중에 한 명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뭔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그게 우리 인간의 그 동물적 본능이거든요. 우리가 날카로운 발톱이나 무슨 그 날카로운 이빨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생존했을까 중에 하나는 저는 무조건 이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회피 본능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맹수가 오면 무조건 도망을 잘 쳤다는 거죠. 네, 그 DNA가 한 900만 년 역사에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들하고 같이 무리 속에서 이렇게 속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동물적 본능이 우리 몸에 있는데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주식 투자든 부동산이든 뭐든 절대 그 투자로 성공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조홍래 회장님이 왜 성공하셨는지 저도 알겠네요. 사업을 하셔도 무슨 일을 하든지 원오브 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한 번 사는 인생 나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강력한 철학이 있으셔서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제가 뭐 거의 띠동갑 어린데 이렇게 뭐 평을 한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자, 조홍래 64세 맥키스 컴퍼니 회장과 대전 계족산 황토길을 3시간을 걸었다. 이 기자분은 누구시죠? 3시간이나 같이 걸으셨군요. 누구신가요? 김영주 기자님이시네요. 자, 올해 라이프 트렌드를 꼽자면 맨발 걷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만큼 폭발적인데 전국에 맨발 걷기 황토길이 깔렸고 아파트 근처 야트막한 산은 신발 신은 사람보다 안 신은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다. 그 정도입니까? 맨발 걷기가 대중적으로 확산한 이유는 맨발로 걷고 나서 병이 나았다는 구전이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17년 전에 맨발 걷기 황토길을 조성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자, 맨발로 걸으면 암이 치유된다거나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얼싱, 얼스로부터 오는 접지, 얼싱이 돼서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몸빵이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보니 좋더라. 그거면 된 거죠. 맨발로 걷는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돈이 들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 몸이 하라는 대로 판단해서 따르는 거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뭐 좀 기사들 쭉 나와 있는데요. 네. 네. 뭐 쭉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되게 부럽습니다. 어떤 점이 부럽냐면요. 축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족저근막염이 심해가지고요. 이 집에서도 자고 일어나서 딱 침대에서 내려올 때 이 폭신폭신한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 맨발로 이 땅에 발을 대기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마지막 문구가 눈에 좀 확 들어오네요.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직원들도 반대했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역에서 수십 년간 소주를 팔아온 기업인데 소비자를 위한 일로 이만한 게 없다고 봤어요. 그는 지금까지 널뛰기 하듯 뜬금없는 비즈니스를 섭렵했다. 그 바탕엔 특유의 끈기, 광기가 있었다. 불광불급. 미치광이처럼 그 일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술 만들어 파는 회사가 왜 자연치유, 에코힐링에 몰두하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늘 좋은 것만 먹고 삽니까? 좋은 것도 먹고 안 좋은 것도 먹고 또 운동해서 그걸 비우고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역시나 그 성공한 분들의 특징은 보면 불광불급이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않는다. 우리 업계도 그렇고 보면 정말 최고의 자리에 가신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주식에 미쳐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머릿속에는 주식 생각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끈기, 그죠? 미쳐야 또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끈기가 정말 중요한데 특유의 끈기를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홍콩 선거 친중파 점령 야당 후보 출마 봉쇄라고 돼 있어서 최근에 홍콩 지수를 보면서 홍콩이 좀 이상해지고 있구나. 나라가 좀 이상해지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사를 보니까요. 오는 10일 홍콩에서 지방의회 선거격인 구의회 선거가 민주진영 후보의 출마가 봉쇄된 가운데 친중파 후보 일색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하죠? 지난 2020년 7월 국가보안법이 발효가 되면서 애국자에게만 출마 자격이 주어진 탓이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가 있다라고 되는데 예, 뭐 밑에 쭉 돼 있고요. 출마 희망자는 관제 조직인 지역위원회, 범죄근절위원회, 소방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조치가 됐고 결국 범민주진영에서 출마를 신청한 8명이 모두 탈락했다고 홍콩 프리프레스가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앞선 2019년 11월 구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당 등 범민주파가 452석 중 86.7%인 392석을 석권을 했었는데 이에 베이징은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내세워서 행정장관과 입법회 구의회 선거를 차례로 무력화시켰다고 합니다. 홍콩 시민은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홍콩 청년단체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한 답변이 15.9%에 그친 반면 투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응답이 45.9%나 된다고 하네요. 이번 19의회 선거는 홍콩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단면 중에 하나다. 4년 전과 비교하면 홍콩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여기 주가 얘기가 나오네요. 홍콩 정부 통계처가 발행한 통계 영감에 따르면 외국인 홍콩 방문객이 2019년에 5,591만 명에서 한 해에 그 조그만 홍콩에 5,6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네요. 근데 2022년에는 60만 5천 건으로 98.9%가 감소를 했네요. 아니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습니까? 5,600만 명에서 60만 명? 그리고 신생아는 2019년 5만 3천여 명에서 2022년에는요 3만 2,500명으로 38.5%포인트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 신생아도 5만 3천에서 3만 2,500. 그러니까 제가 연봉 차트를 보면 그 기업의 그 과거 펀더멘탈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홍콩의 그 연봉 차트 이번에 ELS 특집에서 말씀드렸지만 4년 연속 음봉이에요. 6년 동안에 21년에 살짝 플러스 나는데 됐다가 아니죠. 21년이 아니고 18년에 고점 찍고 19, 20년에 살짝 반등 들어가는데 했다가 계속 빠지는 모습이 나라가 뭔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겐지스 강물 먹방의 대상 84 됐다. 기안 84의 성장 드라마라고 돼 있는데 기안 84처럼 달리고 기안 84처럼 여행하고 싶다. TV를 보며 문득 든 생각에 나도 살짝 놀랐다.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를 넘나들던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은근한 동경의 대상이 되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기안84가 나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3개국 시리즈와 그 다음에 나 혼자 산다. 뭐 이 등등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건데 저는 잘 모르는데요. 기안84가 굉장히 오래 들어와서 인기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이런 마라톤 도전을 계기로 기안84는 보는 이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는데 예술가의 감성과 충동으로만 가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뚝심과 끈기의 사나이였고 대도시 서울에서 다소 기인처럼 여겨지던 그의 자유분방한 성격은 바깥 세상으로 향하자 날개가 되어줬는데 그는 세상의 낯선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작은 깨달음마저 주고 있다. 이쯤 되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기안84는 수년간 TV 예능 프로그램이 만든 가장 성공한 캐릭터다. 대세84, 대상84가 요즘 그의 별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쭉 읽어봤더니 겐지스 강에서 수영하고 더러운 강물을 떠먹고 피라냐가 헤엄치는 아마존 강물에 강물로도 뛰어들고 우유니 사막의 소금으로 이를 닦고 입속에 넣었던 반죽으로 만든 현지 전통 음료도 들이켜는 등 끝이 없고 그러면서 인도와 내가 하나 되고 싶다고 외쳤던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여행지의 맥락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었고 뭐 쭉 돼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무릎을 꿇고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어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뭐 등등 이렇게 보면서 기안84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이 얘기합니다. 가장 성공한 캐릭터 기안84는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 성장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7년 전쯤 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깔끔함과는 거리가 멀고 눈치 없어 보이고 철없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존재로 보였었는데 그러나 그 밑에 보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성장을 했는데 그가 지금은 낯선 문화와 사람에 대한 편견 없는 진심으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여행을 통해 더욱 내면을 발전시키는 그를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결국 낯선 문화와 사람에 대한 편견 없는 진심.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주식을 하든 주식시장에서는 특히나 이 편견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든 새로운 조직을 동호회에 가입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여행을 가든 그런 편견을 없애는 게 참 중요한데 기안84가 그런 편견 없는 진심 거기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좀 감동을 받은 게 아닌가. 저도 잠시 봤었거든요. 인도 편을 잠시 봤었는데 그 열차 안에서 인도 애들, 인도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격없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모습 등등 보면서 저도 약간 그런 면을 느꼈었는데 편견 없는 진심. 이 부분이 우리 기안84한테 참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인공호흡기도 한계, 부동산 PF 숨 넘어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간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연명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이 대거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저도 이게 전체 시장이 뭐 부실이 뭐 5조다. 뭐 이러면 우리 경제가 전체 GDP가 한 1800조, 1900조 되니까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했는데 여기 나옵니다. 부동산 PF 대출 및 연체율 추이가 나오고요. 2022년 말 기준으로 130조 3천억이고 지금 23년 6월 말 기준으로 133조 1천억인데요. 가로안이 연체율이라고 돼 있고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신 전문, 상호금융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연체율이 높은 게 중요하죠. 예. 여기 파란색보다 하늘색이 저축은행이네요. 보험사만 하더라도 연체율이 0.6에 해당되는데 하늘색 저축은행이 연체율이 2.2, 4.2, 3.89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연체율이 높은 게 저 밑에 보이는 저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연두색? 연두색이 아니고 저런 색깔이 뭐죠?
위에 약간 짙은 녹색하고는 다른 요 붉은색 바로 위에 있는 5조 5천억 여기가 연체율이 17.28이라고 돼 있는데 증권이네요. 증권. 그러면 증권사의 부동산 PF의 지금 연체율이 이게 문제네요. 보니까. 근데 증권사의 PF의 규모가 5조 5천억이네요. 5조 5천억인데 연체율이 22년 말만 하더라도 10.38이었는데 지금 17.28%란 말이죠. 네, 5조 5천억. 증권사 어느 증권사가 이 PF가 많은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요 밑에 기사에는 요렇게 돼 있네요. 지난달 한국기업평가는 다올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이나 후순위 대출을 많이 보유한 회사의 신용등급 악화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요 두 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됐네요. 김대현 S&P 글로벌 상무는 부동산 PF 부실로 중소형 증권회사 및 일부 이금융권 회사 등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요 구체적인 게 나오면 좀 더 커버를 하겠습니다. 요게 앞으로 시장의 약간의 하나의 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체 133조에서 연체율이 문제시되어 보이는 요 두 군데 저축은행하고 증권사 합치면 한 15조 정도 되니까 저축은행이 4.6인데 증권사가 아무튼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네, 마지막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에 관절 센서를 달아서 자유자재로 내시경 카메라도 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사진이 두산 로보틱스예요. 올해 기업 공개 최대의 두산 로보틱스 수원 공장인데 두산 로보틱스 본사 2층에 이런 기사가 마치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탐방을 가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2층에 사람 팔 모양처럼 생긴 이 회사 로봇의 시연의 한창인데 눈길을 끈 것은 복강경 수술 보조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복강경 수술 시 내시경 카메라를 사람 대신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솔루션인데 몸 안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만큼 정교한 움직임이 필수적인데 조이스틱을 이용한 원격 통제도 가능하고 기존에는 2-3 명의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와서 장시간 이 내시경 카메라를 들고 있어야 하는 작업이었는데 요게 대체될 수 있는 로봇이네요. 공장 내부는 먼지 한 톨 없는 카페에 가까웠고 이곳에는 사람의 팔 모양을 닮은 협동 로봇을 연간 2,200대 가량 생산한다고 합니다. 사람 대신 힘들고 고된 반복 동작을 수행하는 로봇이라고 하네요. 조금 더 밑에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어제 인투이티브 미국 시장에서 그런 로봇 의료 장비 이런 회사의 주가가 좋았다는 걸 이제 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저는 의료용 로봇이 일단은 우리 실생활에 먼저 좀 다가오는 로봇이지 않을까 싶어서 보는데 두산 로보틱스 지금은 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죠? 밸류에이션이 아주 좀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보면 이제 손은 안 나가는데 미리 좀 공부를 계속 해놔야 나중에 뭐 사든 말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한번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